한쪽에서는 로봇 1000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 라인이 44시간 동안 멈춰 섰습니다. 두 공장 모두 현대차 공장입니다. 하나는 미국 조지아, 하나는 대한민국 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로봇 1000대가 일한다는 그 미국 공장, 올해 1분기 가동률이 38.2%였습니다. 10대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4대도 못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10조 원을 심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끝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차는 왜 울산이 아니라 남의 땅에 10조를 심었는가? 둘째, 그 결정이 왜 1년도 안 돼 흔들렸는가? 셋째, 그런데 왜 지금 42조라는 돈이 다시 울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다 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울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숫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숫자로만 벗겨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이 여름에 두 공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울산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이 틀어지면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라인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20일부터 22일, 29일부터 31일에는 각각 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인 8월 12일과 13일에도 4시간씩, 14일에는 6시간으로 더 키웠습니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이 44시간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회사가 추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7월 3차례 파업만으로 4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7월분 매출 손실만 약 6,730억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는 8월 17일, 지금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14일 최영일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는 예정했던 6시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41일 만에 16차 본교섭이 8월 18일에 열립니다. 같은 시각, 조지아입니다. 이 공장에는 지금까지 임금 협상도 파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애틀랜타의 유력 일간지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이 공장에 기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랑한 게 아니라 미국 언론이 직접 들어가 보고 내린 평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기자가 다녀갔을 때 이 공장은 첫 차를 뽑은 지 겨우 20개월 된 상태였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두 살배기입니다. 두 살배기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놀랍습니다. 직원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의 정식 이름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위치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엘라벨이라는 작은 동네고요. 부지가 약 3,000에이커, 우리 단위로 1,200만 제곱미터에 가깝습니다. 여의도를 통째로 4개 붙여놓은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간 돈은 공장 건설에만 75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입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딱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면 떠오르는 그 긴 벨트 말입니다. 이 공장에는 그게 없거든요. 대신 바닥에 납작한 주행 로봇 500여 대가 돌아다닙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차를 등에 얹고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다 만든 차를 대신 몰고 가줄 세우는 주차 로봇도 50여 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외길입니다. 모든 차가 같은 순서로 끌려가야 하죠. 그런데 이 로봇들은 차마다 들러야 할 곳에만 들렀다 갑니다. 이 대목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에 이 설계 하나가 공장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둘째, 로봇개가 순찰합니다. 바닥을 4발로 걸어다니는 노란 로봇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팟이고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개가 차체 품질 검사장에서 카메라로 위치를 옮겨가며 사람 눈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위를 꼼꼼히 찍습니다. 공장 최고 운영자인 브렌트 스터프 씨가 미국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다.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어두운 공장이 아니다. 그건 공상과학 영화 속 환상일 뿐이다.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차를 가장 잘 만든다는 우리나라를 두고 왜 이 공장을 남의 땅에 지었을까요? 계산서는 모두 석 장입니다.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장은 돈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쓴 돈이 아니라 미국이 현대차한테 준 돈입니다. 조지아주와 인근 4개 카운티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18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주 정부가 자동차 공장 하나에 약속한 역대 최대 보조금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현대차가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면서 인센티브 전망치는 21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항목이 어떻게 짜였는지는 올해 2월 하버드대 성장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이 약 6억 6,900만 달러, 건설자재와 설비에 붙는 판매세 면제가 4억 7,8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면 주는 세액공제가 2억 2,300만 달러, 부지 확보와 상하 수도에 1억 7,500만 달러, 도로 개선에 2억 1,0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땅은 사실상 공짜로 내줬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 기준으로 약 1억 900만 달러 가치의 땅을 소유가 아닌 임대 형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진짜 결정적이었다고 짚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퀵스타트라는 인력 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주 정부가 그 공장에 딱 맞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길러서 보내줍니다. 남의 회사 직원을 주 정부 예산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버드 보고서는 이 제도를 조지아에 돋보이는 강점이자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쪽은 사람 문제로 여름마다 라인이 멈추고 다른 쪽은 주 정부가 사람을 미리 길러놓고 기다립니다. 경영진의 계산기에 이 차이가 어떤 숫자로 찍혔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씁쓸하지만 첫 장은 여기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두 번째 장은 전기요금입니다. 자동차 공장 이야기에 웬 전기요금이냐 싶으시죠? 로봇 1000대가 일하는 공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면 인건비는 줄어듭니다. 대신 그 자리를 전기요금이 차지하거든요. 로봇은 밥 대신 전기를 먹으니까요. 사람 월급날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로봇의 월급은 전기요금 고지서라는 이름으로 매달 날아옵니다. 자동화율이 높은 공장일수록 전기요금이 곧 인건비인 셈이죠. 그러니 이런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정할 때는 그 나라의 전기요금표부터 펼쳐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금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오른다는 뉴스야 늘 있었지만 3년에 70%는 차원이 다른 속도입니다. 공장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돌려야 하잖아요. 기업이 무서워하는 건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내일의 방향입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30년 뒤 고지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올해 요금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1977년 이후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 체계 개편입니다. 낮 시간대 최고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6.9원 인하됐고 밤 시간 최저 요금은 5.1원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산업용을 쓰는 기업의 약 97%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용 요금은 2026년 2분기 기준 6분기 연속 동결 상태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아직 아닙니다. 개편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구간이 하나 있거든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기존 중간부하에서 가장 비싼 최대부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밤에 라인을 돌리는 공장, 다시 말해 24시간 돌리는 공장일수록 개편의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금이 오르던 속도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서 하필 24시간 돌리는 공장에는 여전히 편치 않은 계산서가 남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현대차가 뽑은 계산서가 아니라 미국이 현대차 앞에 내민 계산서거든요. 이름은 관세입니다. 관세는 쉽게 말해 국경에서 걷는 통행료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배에 싣는 순간 따라붙죠. 이 통행료가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왜 이 장이 가장 무거운지 아시게 됩니다. 2025년 3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추가 관세를 발표합니다. 1억 원짜리 차라면 국경에서 2,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2025년 7월 30일 한미가 협상에 합의하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나란히 15%로 내려갑니다.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됐고 12월 4일 발효되면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까지 받아냈습니다.
한숨 돌린 셈이죠.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판이 뒤집힙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실행할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회는 서둘렀습니다. 3월 12일 여야 합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6월 18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반 사이에 통행료 숫자가 25%에서 15%로 다시 25% 인상 예고로 그리고 법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 회사한테 이렇게 널뛰는 통행료는 사업 계획에 넣을 수조차 없는 비용입니다. 통행료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동네라면 답은 하나예요. 아예 그 동네 안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만든 차에는 이 널뛰기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2025년 3월 21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했고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26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우리 돈 약 35조 원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는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차기아가 함께 총 58억 달러를 넣어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짓습니다. 2029년 가동이 목표고요. 쇳물부터 부품, 완성차 조립까지 차를 만드는 전 과정을 미국 안에 통째로 옮겨 심는 그림입니다. 전기요금이 등을 떠밀고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고 관세가 바다 건너에서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 석장이 겹쳐서 10조짜리 공장을 태평양 건너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10조를 들여 완벽하게 계산해서 지은 공장, 그 공장의 올해 1분기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가동률 38.2%입니다. 지난해 말이 65.3%였거든요. 한 분기 만에 27.1%포인트가 빠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분기 생산 능력은 25,900대였는데 실제로 만든 차는 9,900대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지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HMGMA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연간 3천억 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관세를 피하려고 지은 공장이 정작 그 관세를 매긴 정부의 다른 정책 때문에 멈춰 선 겁니다. 계산서가 아무리 정교해도 세상은 그 계산대로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바닥 로봇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라인이 외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종을 바꾸겠다고 라인을 뜯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이 라인에 하이브리드를 섞어 넣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함께 만드는 홀류 공장으로 바뀐 겁니다. 기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미국 내 생산량을 연 55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전체로는 지난해 70만 대 수준이던 미국 완성차 생산 능력을 12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위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트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든 건 처음부터 언제든 바꿀 수 있게 설계해둔 우리 엔지니어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대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실 걱정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로봇 1000대가 일하는 공장이면 결국 사람 자리는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열 무렵 직원은 8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기준으로 1700명입니다. 2배로 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시간 조업을 위해 1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고 인접한 배터리 공장과 5개 협력사까지 합치면 단지 전체 고용 계획은 8500명입니다. 로봇이 늘었는데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리면 거짓말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에 내놓은 연구에서는 산업용 로봇 보급이 종사자 수와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로봇연맹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177대,
2위 싱가포르가 818대니까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로봇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로봇 노출도가 한 단계 오를 때마다 고숙련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은 2.5% 올랐고 고용률도 0.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저숙련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은 4.5%에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연구를 겹쳐놓으면 답이 보입니다.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의 종류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대신 로봇을 고치고 가르치고 다루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그 전환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임금이 오르는 기회가 되고 준비할 틈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금이 깎이는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공장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봇 1000대가 아니라 주 정부가 사람을 미리 길러서 보내준 퀵스타트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42조 이야기예요. 2026년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영남권에 42조 원,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거점이 울산 공장입니다. 올해 4분기 가동 예정인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중심으로 최첨단 자동화와 통합 생산 체계를 갖춘 AI 기반 자율주행차 제조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도 짓고 있고요. 이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발표된 더 큰 계획 안에 들어있거든요. 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5년간 국내 투자액이 89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36조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40% 이상 증가한 규모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울산 EV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새 완성차 공장입니다. 5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연간 20만 대를 만듭니다. 첫 생산 차종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전기 SUV GV90입니다. 물론 균형을 위해 분명히 짚을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하나가 10조 원이고 울산 EV 공장은 2조 원입니다. 신규 투자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미국에서 번 돈은 결국 미국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에는 현대제철이 50%, 포스코가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출자했습니다. 공장은 미국에 서지만 지분과 기술, 설계도의 뿌리는 아직 한국에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계산서를 다 넘겼습니다. 첫 장은 미국이 먼저 건넨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둘째 장은 3년 새에 70% 오른 전기요금, 그리고 올해 방향이 바뀐 요금표였습니다. 셋째 장은 1년 반 사이 4번 흔들린 관세였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었죠.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해서 지은 공장이 가동률 38%로 주저앉았고 컨베이어를 없앤 설계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언론이 미래 공장이라 부르며 찾아오는 그 공장의 설계도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검증한 우리 기술을 그대로 이식한 결과거든요. 제조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손이 우리 기업의 손이라는 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숙제가 남았습니다. 내일 8월 18일 41일 만에 교섭 테이블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판정하지 않고 남겨둔 딱 하나를 여러분 앞에 놓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숫자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여기에 상여금 800%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연계한 정년 연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바로 그 문제죠. 회사가 내놓은 마지막 제시안은 이렇습니다. 월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금 350%의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회사 주식 15주입니다. 기본급으로 보면 6만 원 차이입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은 순이익의 30%냐 350%냐로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걸까요? 아니면 회사가 내민 제시안이 부족한 걸까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협상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양쪽 모두에게 쌓입니다. 이미 42,000대가 밀렸고 그 부담은 울산의 협력업체와 상권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의 회사 싸움 구경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이 어떤 조건에서 다음 10년을 맞을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향한 험한 말 대신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훨씬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산업 현장에서 이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경험도 꼭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